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에 국내 선물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 선물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중간에 지금 해외 선물이 2000년대 초반에 아마 2000년대 초반쯤에 아마 본격화 됐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거의 2000년대 초반에 본격화 되었고,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대중화되었을 시점이 2010년도 이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2010년도 이후에 해외 선물을 처음 접했죠. 나름 조금 공부도 했고 그래서 접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유로 FX를 많이 처음에 그 당시에 시작했던 분들은 FX를 유로 FX라는 종목으로 많이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로 보면은 어느덧 이제 10수년이 되었죠. 현재 지금 1926년도니까 10수년이 됐습니다. 이 해외 선물에 참 애증인데 제 인생의 어느 시점들이 녹아내려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런 사건이고, 저도 비트코인도 그렇고, 암호화폐 그것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또 이렇게 주식도 그렇고, 파생해서 국내 선물 옵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접하면서 애증이 있었습니다. 애증이 있었고, 스토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 선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현재 이제 진행형이죠. 형이어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해외 선물 트레이딩이 손실이 적게 나고 수익이 손실보다 우상향이다. 그러면은 이 트레이딩이 거의 직업화 되다시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해외 선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친 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를 다녀서 창업을 하려면은 거기서 뭐 그 방면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경험을 쌓고 기술을 쌓고 방법을 쌓은 다음에 독립을 하는 게 최하 5년에서 10년이잖아요. 그런 만큼 해외 선물도 그런 맥락에서 뛰어들어야 준비하면서 들어가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 그러면은 진입 라인이 없다 해가지고 수익권에서 바로 수익권이 나고 그러지는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저도 나름대로 뛰어들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을 가려고 부단히 공부도 하고 각고의 노력을 정진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면하기 전에 제가 저의 해외 선물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은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오던 길을 되짚어보고 그러고 보면은 최선의 길이라고 한 발 한 발 왔지만은 결국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오늘날에 와서 되돌아보면은 많은 길이 굴곡으로 또 시행착오로 이렇게 너무 많이 굽어져 있다는 걸 느끼고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시장에 또 저처럼 처음에 입문자 초보자분들이 뛰어들었을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그 초보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중수와 고수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처음에는 초보 때는 참 답답했고 암울한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뭐부터 해야 될지 갇혀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수익 냈다 손실 냈다 하면서 나름 공부를 하면서 또 절치부심하면서 수익을 내고 고수로 가는 길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은 고향 선배 같고 친척 형님 같은 마음으로 형님 동생 하는 허심탄회하니 우리가 고향의 친구들이랄지 아니면은 친척이랄지 이럴 때 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점, 나쁜 점, 안 되는 점, 뭘 고쳐야 된다는 거, 뭘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분야든지 그런 걸 얘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해외 선물에 대하는 자세와 방법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물론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초보 때나 중수 때 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저의 마음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나스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물론 항생, 오일, 금, 실버, 은 이렇게 구리, 심지어 옥수수, 면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스닥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스닥 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자, 나스닥 시장만 봐도 가장 변동폭이 크고 그 다음에 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한 계약당 한 2억 이상인가요? 2억 이상만 잡아도 2억만 잡아도 하루에 100만 계약. 그래서 하루에 200조에서 500조 이상이 200조에서 500조 이상이 거래되는 큰 시장입니다.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력과 기관들이 이곳에서 개미들과 함께 이 시장을 하루하루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미다 보니 슈퍼 개미나 아니면은 많은 세력들, 기관들, 세력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과 이렇게 1대1로 이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이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입문할 때 처음에 입문하실 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고 잘 기본기를 다져서 수익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절히 저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나스닥을 진짜 잘 적응만 하고 계좌로서 우상향만 시킨다 그러면은 평생 이 해외 선물에서 평생 재테크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평생 재테크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못 살듯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본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본을 꾸준히 우상향 시키면서 평생 재테크로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럼
나스닥이 선물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짚어본다면은 FAANG 이게 5가지 회사 약자죠.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 또 엔비디아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합한 지수들이 한 방향으로 상승하든지 하락으로 하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나스닥입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 놓은 거죠. 나스닥의 3대 회사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상승을 하면은 나스닥이 전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이 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이 세 종목이 하락을 하면은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선물인데 지수 선물인데 이렇게 유명한 미국의 큰 회사들을 지수를 합한 종목이 합한 움직임이라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하루 23시간. 그 중에서도 크게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는데 일단은 거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3시간 거래가 된다는 거. 7시에 시작할 때도 있고 8시에 시작할 때도 있죠. 그거는 서머타임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근데 이제 그 23시간 거래되지만은 그 시간대에서 거래량하고 변동폭이 큰 시장은 큰 시간대는 보통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아시아 시장 그다음에 오전 10시에서 10시 15분 오전 10시 15분에서 10시 30분 이 시간대 중국 본토 시장하고 홍콩 항생 시장 그때 이제 거래량하고 변동폭이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 유럽 시장 유럽 시장이 오후 4시에 개장을 하죠. 정기장이.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움직이는 정규장이 시작되는 오후 10시 30분. 그 전에 9시 30분에 보통 오후 9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있으면 또 크게 거래량을 수반한 변동폭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시 30분 장 시작해서 10시 30분에 또 큰 거래량이 또 1시간 동안 나오죠.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장에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규장에서는 보통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개장 1시간은 변동폭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수반되면서 큰 흐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관이 매매하는 시간 23시 30분에서 01시까지 이때 또 추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후로는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05시 장 마감 시간에 종가 관리 시간이죠. 장 마감 시간에 방향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9시 30분, 오전 9시 30분 중국 시장 10시 30분, 그다음 유럽 시장 오후 4시, 그다음에 미국 정규장 9시 30분. 이럴 시간대 이외에는 거의 행보나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이 됩니다. 알고리즘 매매 아시죠? 기계가 대응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시키는 거.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개미가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은 추세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거. 들고 있을 때는 추세가 안 나서 못 먹고 또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비추세인데도 추세가 안 날 때는 그래도 조금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걸 못 버티고 손절을 쳐버리고 익절은 또 복구를 해야 되니까 좀 추세가 나야 되는데 추세를 못해서 익절은 못하고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난다. 그거를 이렇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비추세 시간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알고리즘 매매가
거의 차지할 때 이럴 때 들어가면 개미는 거의 손실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해본 결과 팁을 주자면은 오래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 세력들이 많이 움직일 때 내가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 시간대가 이제 정규장이죠. 10시 30분에서 1시간, 또 기간 매매까지 합하면은 10시 30분부터 01시까지 이때 수익을 끝내고 마무리할 패턴이 가장 우상향하기 좋은, 수익을 내기 좋은 매매 패턴이에요. 그리고 또 수익을 잘 내는 고수분들도 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 시간대 10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수익을 쫙 내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매매를 딱 스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하루 종일 고수들도 하루 종일 매매하지 않는다. 그 시간대에 짧고 치열하게, 짧지는 않지만은 신중인이 매매해서 수익을 우상향으로 가져가는 그런 패턴으로 한다. 이거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거래량이 활발하고 수익을 빨리 취할 수 있는 나스닥 정규장. 정규장은 10시 30분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거기서 정규장에서 주요 매매 시간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거냐 시간대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정규장에서는 10시 30분 이후부터 01시까지의 매매 시간대 공략에 보통 그날의 수익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10시 30분 초반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관망을 합니다. 이유는 세력들의 그 유동성 정리랄지 옵션의 방향성 해칭, 그리고 세력들의 개미를 속이려는 가짜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매매 패턴에서는 초보하고 중숙 정도까지는 매매를 해보면은 추세 매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점 저점을 지나오면은 쉬운데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무릎이고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이렇게 쉽게 초보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고점 저점을 잡는 것보다 추세를 추종하는 추세 매매가 유리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치상 그렇습니다. 보통 고점 저점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잘못되면은 고점 저점에서 추세를 더 올라간다든지, 반대로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18층까지 내려간다든지 그러면은 손절을 거기서 한 번이라도 못 건다. 그러면은 거의 그 계좌가 망가지는 추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고점 저점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유리한 점이 뭐냐, 지금 상승 추세면은 내가 조금 그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실에 보이지 않는 실수를 그 추세가 커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는 절대 추세를 거스르지 말고 추세 안에서 싸우는데, 진입 타이밍을 최대한 눌림목에서 잡는 방법, 이게 좀 안전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눌림을 최대한 잡았는데 그 때가 오질 않아서, 타이밍이 오지 않아서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잃지도 않는다는 거죠. 잃지도 않는다는 거죠. 역추세 매매는 고점 저점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는, 판단이 잘못될 경우에는 손절 한 번 못하는 그 시점을 놓치면은
대량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추세 매매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보를 극복하고 추세에 순응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추세에도 이제 여러 함정과 여러 패턴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추세 매매도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시작되면은 추격 매수 매도보다는 눌림목이 안전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격했다가 방향을 맞추고도 손절에 걸려가지고 손실이 나고 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절서를 풀었다. 거짓 풀었다. 이랬을 때 거짓 추세에 대량 눌림목을 당해가지고 시장에서 아웃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눌림목에 들어가는데 눌림목은 최대한 본인이 정한 선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한 패턴의 눌림목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눌림의 패턴 중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추세에서 상방으로 올렸다가 눌림을 줬죠. 그리고 다시 상방으로 올리는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가 보이죠.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인데 상승이 그렇게 그렇게 상승이 길지는 않죠. 상승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눌림이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눌림이 있는데, 이렇게 뭉툭한 다이아몬드는 상승이 짧지만은 상승이 짧고 눌림목이 이렇게 좀 길게 심하게 나와서 뭉툭한 다이아몬드인데, 이런 경우에는 추세를 공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눌림에서 이렇게 손절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눌림을 마치고도 상승을 마치고도 손절이 나와 버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손절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손절 나오면 반대로 탔다. 그러면 또 올라가 버리면 또 손절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눌림을 가져가는 게, 최대한 눌림을 신중히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은 쭉 하방이 쭉 나와 버렸죠. 나오고 눌림이 약간 인 다음에 다시 또 눌림이 확 나왔는데,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눌림을 또 길게 잡으면은 잡히지는 않죠. 잡히지 않는데 길게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눌림을 또 어떻게 줘야 될까?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뭉퉁한 다이아하고 긴 추세가 나오는 다이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을 크게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방향을 일단 맞추고 손절을 안 당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눌림목이 깊고, 어떤 거는 눌림목이 어떤 거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눌림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추세를 어떤 거는 눌림이 깊고, 어떤 거는 눌림이 짧고, 추세도 짧고, 어떤 거는 추세가 길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눌림을 짧은 걸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눌림을 깊게 잡아야 될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다면은, 캔들과 캔들의 조합, 그 다음에 기울기와 기울기의 패턴, 그 다음에 시장 상황, 그 다음에 거래량이랄지 파동의 원리, 그 다음에 뭐 지지와 저항, 추세. 그런데 추세가 지금은 눌림을 약간 주고 빨리 움직인다. 지금은 눌림이 깊게 움직인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매매에서도 이렇게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중수 정도 되지 않을까. 캔들과 캔들의 조합,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기울기와 기울기의 패턴, 또 파동의 원리, 또 지지 저항, 또 거래량, 추세, 이런 거를 어떨 때는 눌림목이 깊게 잡으면서 뭉툭한 많이 가지 않는 눌림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눌림이 길게 나오면서 추세가 빨리빨리 움직일 때가 있죠.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제가 볼 때는 나름 공부를 하면서 실전에서 많이 감각을 느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멘토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추세 매매에서, 추세 매매는 추세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비추세나 행보시에 이거를 잘 파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세가 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매매를 한다든지, 행보시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계속 고점 저점을 가는가 보다 잡고 내리는가 보다 약간 매도로 잡고 이랬을 경우에는 짧은 변동폭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손절만 당하게 되고, 그 대량 손실이 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는 추세 매매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파악이 어려우면은 멘토를 잘 이렇게 만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실전 매매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치로 보면은 정규장 시작 시에 행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정규장이 시작되는데 추세가 안 나오고, 정규장이 시작되면 보통 이제 추세가 위든 아래든 활발히 움직이는데, 정규장이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행보를 할 때가 있어요. 추세가 안 나고. 그럴 때는 보통 보면은 10시 30분 전에, 정규장 전에 추세가 나면서 변동폭이 미리 많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미리 많이 움직이다 보니 정규장이 돼서는 세력들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시장에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정규장 시작에서 행보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개미들은 즉흥적으로 계속 정규장 시작됐다 하고 무조건 추세 날 거라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거 아니라 자제하고 관망하면서 잘 이렇게 세밀히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어가던 패턴이죠. 정규장이 시작했는데 정규장 시작 시점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인데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해버리죠. 그러면 왜 행보가 됐냐 보면은 정규장 전에 이렇게 추세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정작 정규장이 시작되면은 위든 아래든 추세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행보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보통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이게 확실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행보를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뭐 고점 매수 잡았다가 또 저점 매도 잡았다가 고점 매수 잡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와리가리에 완전히 빨래줄 패턴에서 완전히 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고, 만약에 그게 본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은 좀 시장을 잘 아는 그런 멘토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통, 자, 정규장이 시작됐어요. 거래량 터졌죠.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크게 하방으로 내려오는, 눌림목 약간 있으면서 하방으로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또 나오죠. 이럴 때는 매매하기가 눌림목만 잘 잡으면은 추세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추익을 막 내주는, 보통 이제 풀이장에서 10시 30분 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은 보면 시나브로로 이렇게 슬슬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려다가 개미들이 따라 붙으니까 이제 이제 정규장 시작돼서 더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완전히 해버리고 아웃시키는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10시 30분 전까지는 시나브로로 상승을 하다가 정규장에서는 급속도로 하락을 시켜가지고 추세를 길게 내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행보보다는 추세의 눌림목을 신경 써야 하는데 보통 이제 공격적인 눌림목을 잡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을 잡을 때 지금 추세가 너무 세다. 기울기가 세다. 그럼 눌림목도 약간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거의 생기지도 않을 정도로 눌림목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걸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는 관망을 해도 됩니다. 잃지는 않았잖아요. 반대로 고점 저점 매매를 해갖고 대량 손실 나는 것보다 잃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를 아까 얘기했죠. 뭐 캔들의 조합이랄지 기울기나 기울기 패턴이랄지 또 파동의 원리나 시장 상황, 거래량 이런 거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그랬을 때 이런 이제 공격적으로 매 패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만데 내가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런 실력이 될 때까지. 그 대신에 눌림목을 처음에는 좀 확실히 잡고 들어가는 게 깊게 눌림목을 잡고 들어가는 게 자, 그리고 이게 설령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서 눌림목을 거의 못 잡게 되더라도 이런 지점에서는 그래도 이런 지점에서는 눌림목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보수적으로 일단은 눌림목이 조금 완만하게 나올 때 잡아서 가는 기준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눌림목이 눌림목이 어느 정도 깊지 않고 이렇게 눌림목 추세를 주지 않을 정도의 눌림목을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럴 때는 안 잡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니까 최대한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깊게 눌림목을 잡는 것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실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조합을 만약에 그 공부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눌림목을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 것도 잡을 실력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잡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급하게 눌림목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방향을 맞추고도 손절을 당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면은 지금 정규장 시작 전에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정규장 시작하고도 정작 움직임이 크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가 정규장 그 새벽 한 3시 이후에나 새벽 3시 이후에까지 새벽 3시까지 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새벽 3시 이후에 정작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않고 큰 움직임이 않는 시간대에 이렇게 대량으로 큰 움직임이 나왔죠. 이와 같은 추세가 이제 있는데 정규작 시작해서 추세가 형성되지 않고 또 이렇게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패턴을 보이면서 계속 개미들을 힘들게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패턴은. 그래서 정규장이 시작되면 좀 정규장이 시작되기 전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개미들이 정규장이 시작되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진입하면 또 이렇게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패턴에서는 보면은 3시 이후에 개미들을 정말 지치게 해가지고 이런 3시 이후에 장이 이제 그 마지막 장을 끝나갈 즈음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추세가 나와버리는 이런 날은 보통 이제 여러 패턴이 있지만은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발표 등의 큰 이슈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미를 아웃시키려는 게 아니라 큰 손들과 세력들도 지표 발표, 지표 이럴 때는 지표 발표에 의해서 세력들의 시장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3시에 정도의 지표 발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세력들이나 기관 세력들이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정규장 전이랄지 정규장이 시작해서도 이렇게 변동폭을 크게 안 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패턴이 또 있다는 거,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생각을 분류를 한 3가지로 분류한다면은 움직이는 추세 움직임에서도 정규장 10시 30분 전에 미리 크게 움직여버리는 그런 추세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정규장이 시작돼서 이렇게 위든 아래도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 이렇게 또 정규장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정규장이 시작됐는데도 이렇게 변동폭이 움직이는 패턴이 이렇게 크게 완만하니 하면서 개미들을 아웃시키는 패턴이 있다가 이렇게 장 끝나고 이렇게 확 움직여버리는, 장이 끝나는 건 아닌데 3시 이후에 그냥 확 움직여버리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를 세 분류를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초보분들이 매매를 하는 패턴이 추세 조정용 매매 패턴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매매보다 저점 고점 매매보다는 추세 추종 매매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추세가 급하게 나가는 눌림목을 거의 희미하게 주면서 나가는 매매하고 매매 패턴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조금 깊게 주면서 추세가 이렇게 크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몽뚱한 그런 추세가 나왔을 때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급하게 잡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 패턴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몽뚱하게 된 그런 완만한 눌림목을 예상하고 눌림목을 깊게 잡고 들어가는 매매를 처음에는 하시다가 그 다음에 실력이 되고, 아까 얘기했죠, 한 7, 8가지 패턴이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숙지가 됐을 때,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 감각이 느껴졌을 때 추세가 가파르게 가는 그런 매매도 참여해 보는 그런 매매 패턴을 단계를 밟아 보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가파르게 가는 거에서 무리하게 잡으려다가 손절을 당하는 것보다, 추세를 알고 당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몽투하게 시작해 가지고 가파르게는 진입이 안 되더라도 잃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잃지는 않는 거 아니니까 잃지를 않는다는 것도 파생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처음부터 가파르게 가는 거를 진입을 하는 그런 경험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완만하게 눌림을 주는 그런 패턴을부터 공략을 해 보시기를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진입을 언제 하냐? 진입을 하냐 그러면 눌림목에서 아까 얘기했죠. 비슷한 내용인데 눌림 진입 타이밍을 늦추라는 거죠. 최대한 늦추면서 눌림에서 진입하는 건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패턴에서 어떤 마인드에서 들어가냐,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단순히 눌렸다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무조건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에서 힘이 줄어들 때가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 어느 정도 눌림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완만하지만은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눌림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서 완만하게 눌림이 더 이상 힘이 줄어들 때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눌림을 잡아본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음봉에서 들어갔다,
상승을 하다가 무조건 음봉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아니면은 아니면은 눌림이 줄어들다가 양봉이 나왔는데 좀 강하게 양봉이 나왔다. 그런 자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 눌림이 줄어들었을 때 눌림이 팍팍팍 떨어지면은 그건 떨어지는 칼날이고, 눌림이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눌림이 줄어들었을 때나 아니면은 양봉을 눌림에서 눌림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양봉을 뽑았을 때 좀 힘이 느낀다. 그랬을 때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보통 익절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손익비를 맞추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익 비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익 비율은 추세 추종에서 비율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제 매매를 했는데 승률이 좀 높게 나와요. 50% 이상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손절하고 익절을 비율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이렇게 보는데, 다 이제 성향이 나옵니다. 성향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승률이 좀 높다, 5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손익 비율을 손절이 1이라고 봤을 때 익절도 1 이상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청산을 시키는 그런 매매 패턴이 있고, 그 다음 내가 손익 비율이 잘 안 나와, 한 30% 아래로 나와, 손실이 30%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손익 비율이 1대2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계좌가 우상향이 됩니다. 그 손익 비율이 뭐 30% 아래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손익 비율이 손실이 1이다. 그러면 수익이 3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3으로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짧게 막 익절만 하면은 승률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익절을 짧게 가져가 버리는, 손실이 1인데 1이 안 되고 뭐 0.8, 0.5가 돼도 이렇게 익절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패턴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트레이더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그 익절하는 시간보다 손절하는 시간이 손절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은 그걸 못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절을 빨리빨리 가져가 버리는데, 그런 이제 무슨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은 익절이 짧은 대신에 내가 익절을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카바를 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우상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승률은 높을 것 같은데 계좌를 정작 보면은 계좌가 우상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이 익절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손익비를 거의 1대1 이렇게 가져가도 되긴 되는데, 내가 매매를 하는데 승률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익절을 높여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익절을 높여가지고 버텨서 승률이 안 나오는 거를 카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와 여하튼 간에 승률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반드시 손절보다는 익절이 높아야 된다는 걸, 그래야지 계좌는 우상향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손실보다는 익절이 짧아버리면은 절대 우상향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좌를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그 매매를 이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그날 하루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게 있다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조심할 게 났으니까 복수를 한다. 이런 이제 복수 매매.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 했고 하루에 계속 매매를 해버리는 거. 계속 매매를 해버리면 수익이 나지만은 손실이 날 때는 계속 손실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수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너무 많은 매매 횟수를 가져가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타기 방향이 분명히 맞을 거야 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수익이 났음에도 마냥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매매를 하고 그 진입했을 때 내가 진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막 이렇게 무리한 진입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안 된다. 그래서 진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입을 그날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억지로 진입이 자기의 그 진입 기준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진입을 억지로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매매를 안 하는 날이 오면은 오늘은 나의 패턴하고 맞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너무 이게 그날 하루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드는 그런 승률에 집착하는 오늘 하루 절대 잃지 않는다 이런 승률에 집착하는 그 어느 정도 매매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은 승률에 집착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계속 수익이 났으니까 어제 그제 다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오늘 또 무조건 수익이 난다. 안 나면은 어떻게든 나게끔 한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실력이 붙은 선수분은 또 그런 이제 우를 잘 하다가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뭐랄까 크게 손실이 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매매를 했는데 내가 한 뭐 2번 정도 손실이 났다 이거예요. 그날은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매매가 좀 이상하다 꼬인다 오늘은 나의 매매 패턴하고 시장이 맞질 않네 그럴 때는 과감히 매매를 스탑하고 컴퓨터를 꺼버리는 그런 과감성 결단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맞지 않은 그날 날인데 이상하게 맞지 않은 날인데 중이다 나오면서 떨어지는 법인데 떨어질 때 적당하게 떨어져야지 적당히 떨어져야지 내상을 깊게 입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 매매 트레이더로서 자질이 돼서 크게 롱런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가 돼버리는 그런 실패자가 되는 게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적당히 매매를 한 2번 이렇게 두 번 정도 했는데도 안 맞다. 그랬을 때는 안 맞은 게 결코 그날 하루 안 맞는 거지 그동안은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안 맞는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해 가지고 내가 실패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내가 칼날이 베는데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을 난도질 해가지고 칼을 망가뜨리지 말고 칼을 잘 이렇게 소중히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하루 안 된다 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계좌를 지키고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손실과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며 가는 거 우상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걸 잘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루 매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매매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매 안 되면은 오늘은 이상한 날이다. 매매를 스탑해버리고 과감히 접어버리고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선수로서 자존감을 지키는 그런 훌륭한 자세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그날 매매 패턴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뭐 한 2번 정도 했는데도 안 맞는다. 그러면은 과감히 종료를 하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부수적으로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잘 매매를 그동안 잘 하다가 뭐 손절을 한 2번 정도 그날은 이상하게 장을 시작하자마자 손절을 뭐 2에 이렇게 손절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매매를 복구 심리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매매를 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감히 컴퓨터를 끄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문에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 물론 이제 본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고 뚝심이 강하면은 이런 분들은 그냥 오늘은 아니다라고 가볍게 이렇게 게임하듯이 가볍게 스톱을 해버리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대량 손실이 발생돼 버리죠. 그래서 그게 좀 안 될 때는 우리가 그 강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막는 방법을 또 강구해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증권사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돈 제한이랄지, 그다음에 그 횟수 제한이랄지, 그다음에 거래 차단, 또 하루 손실이 얼마 되면은 아예 다시 인증이랄지 패스워드 치고 뭐 비번 치고 이렇게 해야지 다시 설정이 되는 그런 설정을 해놓는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들이 요즘은 다들 시스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고민을 않더라도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만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만해야 되는데 마우스에서 손이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어느 이해하면 딱 스톱한다든지 금액이 어느 정도 거기까지 가면 딱 스톱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손절을 거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좋아요. 그날 내 흐름이 맞질 않다. 두 번이나 손절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매매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게 트레이더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해고시키고 아웃시키는 잘리게 되는 그런 우를 안 범하려면은 잘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게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뭐 회사 다니면은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은 본인의 의도치 않게 잘리는데 이건 이 트레이더는 본인이 본인을 자를 수가 있고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잘 철저하고 조심하면은 평생 잘리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크게 좋은 그 내용이잖아요. 훌륭한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자르지 않은 한 계속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을 내지 않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 혼자 스스로 매매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제가 지나온 매매를 해보고 세월이 지나서 볼 때도 이거는 진짜 독학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두각을 나타내고 시행착오 이런 거를 안 겪고 꾸준히 수익을 우상향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땐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뭔가 체계적인 순서를 밟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이 처음부터 뭐 본인한테 주어진 일을 막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선배랄지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의 멘토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면 사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직장에 대한 기본적인 룰 그다음에 그 직장에 대한 기술 이런 거를 배워 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해외 선물을 정복을 한다. 혼자 해외 선물을 꾸준히 수익을 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로 독학을 한다. 이런 개념을 들 수밖에 없는 게 해외 선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본인들이 그 처음에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니까 증권사에다가 증거금 넣어놓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행착오를 이제 많이 겪죠.
손실도 많이 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멘토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또 이게 찾는다고 해서 훌륭한 멘토를 쉽게 찾는다든지 자기하고 맞는 전문가를 성향이 맞는 전문가를 찾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행착오 할 거를 그 전문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매뉴얼을 주어가지고 시행착오를 덜 하게끔 이렇게 하는 인연이 되면은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저도 그랬지만은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자기하고 성향이 맞는 멘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 전문가를 또 쉽게 만난 게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멘토나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복이죠. 불가에서 시절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복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보편적이고 괜찮은 분하고 하게 되면은 그 멘토가 쌓은 경험, 그러니까는 그 수강생이 시행착오 할 거를 그 멘토가 쌓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 실패할 걸, 회원이 실패할 거를 알려주는,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은 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쪽 길로 가세요. 이렇게 멘토가 잘 설명해 준다든지 그 먼저 간 전문가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시장 접근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좋은 시절 인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전문가 저 전문가 해가지고 각각의 전문가의 장점을 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멘토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회원이 이 전문가에 당해보고 저 전문가에 당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전문가도 보고 저 전문가도 보게 되는데 또 큰 문제가 잘하는 전문가 그러면 잘하는 전문가 이렇게 막 2명, 3명을 겹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면은 절대 그 최선의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계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은 철저히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고 그 전문가의 방법과 매매 기법을 끝까지 고수를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그래야지 소정의 결과가 나오지. 이 전문가 저 전문가 해가지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접어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기하고 맞는 멘토나 전문가하고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하는데 단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멘토나 전문가도 두렵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거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어느 정도 보편적 지식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추어진 전문가라면은 이 두렵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그래도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실수하는 거를 실수 안 하게끔 이렇게 잘 통제해서 계좌를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그 전문가가 뭐 조금 뭐 변칙을 한다든지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맹신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손실이 커지는데 자 이번만은 틀립니다. 이번만은 꼭 갑니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맹신을 하지 말고 자기도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쭉 수익이 났는데
그동안 어쩌다 한 번인데 손실이 났는데도 손절 안 해. 예, 그러지는 마.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같이, 그 전문가가 아무리 자 이번은 예, 버티면은 무조건 다시 되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전문가가 처음에 제시했던 거기서 어긋나면은 예, 그거는 아니다고 강하게 그 전문가한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문가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고 여러분도 다시 제자리로 예,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전문가를 예, 맹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전문가는 단지 그 매매 타점이랄지 예, 매매 기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를 그동안 경험치로 해서 덜 흔들리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건지 전지전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같이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면은 훨씬 중요한 훨씬 더 그 퀄리티가 높은 트레이딩 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또 강조하지만은 매매를 2번 실패한다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한다, 그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일 그 컴퓨터에다 붙여놓고 나는 2번 실패하면은 매매를 안 한다, 이렇게 항상 이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되뇌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루에 2번 실패하면 안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래 할 수도 있고 전문가도 또 스탑 못하고 몰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옆에서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2번 하는 거를 2번 실패하면 안 하는 거를 한 번, 2번 그래갖고 몸에 익히십시오. 몸에 익히면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트레이딩룸이 서로 다 같이 우상향 돼서 서로 행복의 나라로 갔으면은 하는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